다음은 성략이라고 하는 유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성략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이 글자가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어요? 이 글자가 선비유자입니다. 선비유. 선비유. 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유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유는 유가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유가. 자, 중국의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죠. 들어보셨어요? 자, 중국에 주나라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가 무너지면서 중국이 분열시대를 겪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춘추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생소하다고 하는 느낌이 와서 잠깐 중국의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 고등학교 다니실 때 혹은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이시니까 그 중국의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 중국의 역사 다 안 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공통교육과정으로 중2 사회에서 세계사가 나와요. 거기에서 중국사를 반드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기억이 안 날 뿐이겠죠. 그러면 중국사를 공부할 때는요, 맨 처음에 중국의 왕조로서 뭐부터 공부하시던가요? 보통은 이제 은나라부터 공부를 해요. 은나라부터. 근데 지금 중국의 고고학계에서는 은 이전에 있었던 왕조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발굴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하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였고 실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중국 학계에서도 연구하는 단계니까 하나라에 대해서는 교과서 소설에 나오지 않고 은나라부터 시작을 해요. 은나라. 이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허라고 하는 곳에서 갑골 문자가 발견되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다예요. 은나라, 은허, 그 다음에 갑골 문자. 근데 사실은 은은 은나라가 아니고요.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나라 이름은 상인데 수도가 은허여서 그냥 은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은나라 다음에 나온 왕조가 주나라거든요. 중국 주나라. 주나라. 자, 이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특별한 내용입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도. 자, 어떤 거냐면 주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을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이제 천하에 패자가 되었을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나라 왕실에 왕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각 지방에다가 제후로 봉을 합니다. 그래서 제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이라고 불렀어요. 왕보다 한 급 낮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제후들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나라 왕실을 보호하고 외부의 다른 민족의 침략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왕은 제후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게 되면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를 봉건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북방민족들이 계속 주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그걸 막는 과정에서 주나라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왕이 각 제후에 대해서 통제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던 게 서서히 이완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후들이 각각 왕이라고 칭하면서 독립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각각 독립국화 됐다면 국가가 여러 개가 서로 경쟁하는 혼란 시대가 되겠죠. 그 혼란 시대가 춘추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라고 해요. 이 춘추 시대 때는 5나라가 강력했다고 합니다. 이걸 춘추 5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 때는 7개 나라가 강성했다고 해요. 이걸 전국 7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전쟁이 계속될 때 도대체 이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자백가라고 해요. 이 제자백가에는 인과, 의, 예, 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유가도 있었고 노자나 그 다음에 장자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도가도 있었고 그다음 모든 것은 사랑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묵가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강력한 법 집행만이 국가를 통일하고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법가라고 하는 사상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사상들을 제자 백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전국시대가 통일이 됩니다. 어떤 나라로 통일이 되죠?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돼요. 진나라.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하죠.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 전국시대 7개 나라가 그냥 들어만 두세요. 진, 초, 연, 제, 한, 위, 조. 이 7개 나라거든요. 진, 초, 연, 제, 한, 위, 조. 그 7개 나라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예요. 그러면 진나라 왕은 전국시대 7개 나라의 왕보다 높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황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황. 그래서 진나라 황자를 처음 사용하였다라고 해서 진시황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진시황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진나라가 통일국가를 만들면서 대대적인 토목 사업을 단행합니다. 그게 바로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인원들을 가혹하게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죠. 근데 이 진나라에서는 통치 이념으로서 제자백가 중에 뭘 선택을 했냐면 법가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법 집행으로 이 요역에 시달리는 노동력 동원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시황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급격하게 진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 다음에 나온 왕조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진나라 다음에 나온 한나라.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방과 경쟁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항우의 나라가 초나라고요. 유방의 나라가 한나라였어요. 그래서 초한, 그게 여러분들 장기판 보시면 푸른색으로 써져 있는 게 초,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써져 있는 게 한, 그 다음 거기 장기판에 상자도 있죠.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코끼리입니다.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영화로나 만화 같은 걸로 초안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나라가 통일왕국을 이제 통일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에서 이 제자백가 중에 유가를 선택해가지고 이때부터 국가의 통치념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 때 이후에는 유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교라고 표현해요. 유교. 이 교는 종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통치 이데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교의 성현들,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은 그분들의 저술에서 남아있겠죠. 그래서 논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중용이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책들을 공부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학이라고 해요. 유학. 그리고 이 유학을 연구하는 흐름은 처음에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훈고학. 이 훈고학이라고 하는 뜻은 옛 성현들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얻고자 공부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쭉 당나라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당나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당나라가 10세기 초기까지 중국에 있었던 왕조거든요. 그러다가 당나라 다음이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근데 중국사를 보시면 북송시대가 있고 남송시대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이 송나라 시대 때, 남송시대 때 주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학 경전들, 성현들이 말씀하신 것을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하나의 철학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자의 말씀, 맹자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철학으로 정리한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에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항상 변화하는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라고 표현합니다. 기.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본질인 이와 항상 변화하는 기,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인간과 우주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철학, 그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던 게 언제냐면
충렬왕 때 이제 원나라,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간섭했던 시기거든요. 이 충렬왕 때 처음에는 소개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하겠네요.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성리학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정도전이나 정몽주와 같은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고려시대 말,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리학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 금방 중국사 할 때 최초의 통일왕조가 진나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온 왕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한나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통일왕조를 세우는 그 혼란기를 진한교체기라고 하거든요. 이 진한교체기에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하고 중국의 역사가 맞닿는 첫 번째, 그게 바로 진한교체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성리학 관련해서는 사실 고려시대 때는 소개라고 하는 표현만 나오고요. 신진사대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이와 기중, 이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황, 주리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거고, 이도 중요하지만 기 또한 중요하다. 즉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이의 주기론. 그래서 이황과 이의 내용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됐어요? 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지금 선종, 불교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성리학, 유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근대,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를 움직였던 사상들이에요. 불교와 유교, 이렇게. 됐습니까?